윤석열 대통령 구속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첫 구속입니다. 뭐 예상은 뭐 좀 많이 했긴 했는데 어쨌든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구속이 안 될 수가 없죠. 뭐 많은 법조인들이 뭐 일부에 이제 윤석열 지지하는 그런 변호사라고 말하고 서정욱이라 읽는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안 된다고 했어요? 뭐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 그러니까 공무원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완강하게 저항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구속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체포 영장 나오기 전에 자진 조사 출석해서 조사 받았으면 저는 구속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끊임없이 이제 선전선동하고 막 이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일으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판단까지 판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나갔을 때 격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런 것까지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잘 됐어요. 만약 저분이 관저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은 더 불행한 일이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본인과 함께 비상계엄 같이 했던 사람들 10명은 다 구속 기소 당했잖아요. 거기에 우두머리 수계가 구속 안 당하면 이거야말로 이상한 거죠. 사법정의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런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시리아 방송대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시리아 방송대국이 사실은 이제 장지연 선생님이 을사늑약 체결에 분노해서 이제 이를 규탄하는 논설의 제목이었잖아요. 네. 장지연 선생님이 정말 대성통곡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그냥 그 주어나 목적어 같은 거를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을 향한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이거잖아요. 무너진 법치를 좀 제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에 제대로 협조해라. 이렇게 좀 국민들이 외치고 있는데 계속 뭐 그런 거 협조 안 하고 계속 선전선동만 하고 지지층을 향해서 여러 가지 주문만 외우고 있잖아요.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일제 시대에 만민공동회라고 있었잖아요. 네. 만민공동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국민 다수의 의견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을사년이잖아요. 올해가 을사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이 네. 있었고 을사사화도 1454년인가 뭐 그럴 거야 아마 1545년이네요. 예, 을사사화 소윤이 대윤을 밀어낸 이제 네. 사화가 있었고 1965년에는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아니면 하긴 국교 수립인데 이제 여기에서 10억 불의 차관을 받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베트남 전쟁도 그때 막 시작되고 그랬는데 올해 을사년은 지금 그때와 비교해서 밀리지 않겠다. 내란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을사년에만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나 생각이 드는데 장지연 선생이 이 친일파로 전향을 했거든요. 나중에. 예, 이 사람 친일파에 친일 인명사전에 맞아요.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예, 이거 쓸 때만 해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목 놓아 울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바로 뭐 매일 신문인가 여기에 가가지고 사설을 엄청나게 씁니다. 친일 사설을. 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여기에 지금 시리아 방송대국이 적절한가 그리고 이 친일파가 쓴 거를 붙이는 게 또 적절한가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다른 거를 떠나서 진짜로 이거는 그냥 선정선동용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을사늑약의 정도로 윤석열의 구속이 을사늑약 정도의 사건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논리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참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다 이 생각이 계속 드네요.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 구속되니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에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올렸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은 저런 얘기를 하려면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자연인 신분에서 저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발 입 다물고 좀 가만히 있어라. 뭐 하는 거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죄인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하지 못하도록
못하게 조언도 제대로 못했고 비상계엄도 막지 못하고 그러면서 저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저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비서실장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그런 것이 과연 맞는 처신이냐. 좀 가만히 있어라. 대통령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구속당했으면은 본인들도 국민들에게 염치가 있으면 좀 가만히 있고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는 것을 옆에서 조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저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이 있으면은 좀 비서실장 이제 사표 낸 거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김세진님이 만민 공동회는 대한제국식입니다라고. 대한제국식이? 네네. 일제 강점기 아니고 대한제국식이라고. 네. 네네. 수정이 감사합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공무원으로서 지금 중립을 좀 지켜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까 우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석열의 사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법부의 공정성 얘기를 본인들이 해도 되는 건지 정진석은 더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를 국민이 판단하고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국민의힘은 더 가관입니다 지금. 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구속하는 게 말이 되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이 되느냐, 전화기 하나 바꾼 거 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러니까 주장은 계속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근데 사실 그제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잖아요. 이때 담당 판사가 차은경 부장판사가 딱 질문을 유일하게 하나를 했는데 네. 비상계엄 당시에 최성목 당시 부총리에게 전달한 그 쪽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비상입법기구란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김용현 장관이 쓴 건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포고령도 김영현이 잘못 뺏겨 쓰고 비상입법기구도 김영현이 쓴 거고 그러면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하는 사람이냐. 참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 참 이거 비겁하고 구질구질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비상입법기구는 결국에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국회의원 형식의 자리에 임명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겠다라는 독재적인 발상의 일환이죠. 그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거 하게 예산 좀 어떻게 좀 만들어봐 이렇게까지 지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민주적인 의식도 없고 참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나 뭐 아니면은 본인이 뭘 다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생각 없이 비겁하고 구질구질한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는 법으로 해서 뭐 위법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뭐 좀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치를 다 못하게 하고 독재를 하겠다라는 거에 상징적인 의회를 해산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에 상징적인 조치라서 이거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주장이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본인 유리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하나는 뭐 겁만 주려고 했다라고 했다가 하나는 국회하고 선관위가 종북주사파한테 장악됐으니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지금 이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비상 입법기구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김용현 얘기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 그러니까 시켜야 되겠다라는 구속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판사가 좀 결심을 굳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말이 바뀌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말이 바뀌고 지금 이 김용현이 했다, 내가 했다 인정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오락가락하는 게 좀 더 근거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요? 네, 왜냐면은 술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거의 뭐 매일 새벽까지 술을 드신다라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술을 못 드셨어 가지고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구속영장 발부되니까 극렬 지지자들이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서 3시간 동안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현장에서 뭐 90명 가까이 연행이 됐거든요. 보도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잡겠다며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는 급기야 소화기를 던지고 쇠막대기를 내리쳐 유리창을 깨고 법원으로 난입했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막으려는 경찰을 밀치고 때리며 방패까지 가로챘습니다. 소화기를 난사하고 잠긴 셔터를 깨부수며 순식간에 100여 명이 법원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 저지선이 무너지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건물 집기를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TV는 물론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까지 각종 시설을 마구잡이로 파괴했습니다. 1층 민원실부터 법정이 있는 3층, 판사 집무실에 있는 6층과 7층까지 거침없이 오르내렸습니다. 법원 서버실에 들어가 기록을 지우려는 듯 물을 붓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진압에 나섰지만 법도 질서도 없는 시위대는 타일을 던지고 오토바이로 바리케이드를 세우며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3시간 가까이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폭도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참 너무 참담한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한 직후에 이제 퇴근을 해서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법원을 빠져나가서 저 시위대랑 저 마주치지 않은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난입 당시에 법원 직원들이 1층에서 막 음료수 자판기로 문을 막고 방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옥상으로 대피해서 뭐 의자로 막고 그러니까요. 대피를 했다 그러고 얘기를 보면 눈빛들이 너무 정상이 아니어서 상대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무법천지처럼 돌아다니는 시위대가 너무 처참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그 트라우마를 느끼는 그 심정을 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도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이분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했는데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20, 30대가 절반이 넘었다라고 했고요. 네. 지금 오늘 발표된 거 보면 66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5명에 대해서는 구속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거를 직접 맞닥뜨린 분들은 정말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런 나라가 됐을까. 그냥 폭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외국 사례를 많이 봤지만 저런 식으로 국가의 기관에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또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한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거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전선동하고 옹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고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여파가 지금 뭐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극우적인 성향이 이제 정당과 정치와 결합했을 때 이게 어떤 일이 있는지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거의 준 내전 상황 같이 내전이라는 게 꼭 뭐 총을 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국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오늘 그 뭐 한국경제라든지 경제지들도 썼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데잖아요. 그런 데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내란 비상계엄이 일어났어도 이게 굉장히 평화적이라는 거가 굉장히 다른 나라한테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2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 5시간 걸렸는데 그렇게 되고 어쨌든 대통령이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은 뭐 물리력으로 저항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평화적으로 지금 체포가 되는 상황까지 보면서 외국인들이 안심을 했다라는 건데 폭동 사태를 보면서 그냥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 외신으로 만약에 그거를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우리나라에서는 크지 않은 그냥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이건 불안한 나라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예, 투자 같은 게 다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있다라고 계속 외국에 얘기를 해왔고 그렇게 보여줘 왔는데 그게 지금 다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타격을 입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찬물에 더 이제 불을 휘발유를 끼얹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정말. 내전이고 야만의 시대가 된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듭니다.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그럼요. 제대로 온전하게 뭐 온전한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큰일 났다. 지금 물적 피해액을 6억에서 7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천대엽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 7층에 있는 영장 판사실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제2회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서버실이랑 판사 개인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들어가서 그렇게 파손을 하고 CCTV에도 뭐 이렇게 좀 파괴하려고 그러고 서버실에 물을 끼얹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계획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좀 제기를 하시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수사 과정 중에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내부 침입한 게 한 46명 정도 된다라고 경찰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다 어쨌든 거기서 생중계 유튜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유튜버 3명도 함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료 영상을 지웠더라도 다 포렌식으로 해서 침입한 사람들의 영상을 다 채증을 해가지고 엄벌백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정말로 그냥 우발적으로 이게 일어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뭐 집회 이를 주최한 적은 없지만은 이거를 좀 뒤에서 조종한 사람들이 있는 건지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배우가 있는지. 예, 배우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로 이렇게 이게 오히려 집회 주도 측이 이게 주최 측이 있는 집회가 대체적으로 안전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주최 측이 다 모든 거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딱 이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도 생각보다 안전한데 이런 경우에는 선동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지금 정치적으로 과잉응분된 상태인데 누군가가 야 진격하자라고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여기에 뭐 이른테면 정치인이 좀 주변에 있었던 거 아니냐 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아직 확인된 게 아니라서 네.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실제로 누가 선동을 한 게 그냥 무명의 인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아니라 그거 뭐 정당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다면은 이거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MBC를 비롯한 언론사 취재진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까지 폭행을 당했거든요. 영상 잠시 보고 얘기 또 나눌게요. 폭도로 돌변한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한 직후 법원 주변을 취재하던 MBC 취재진을 몇몇 시위대가 에워쌉니다. 촬영을 막고 급기야 카메라 등 장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카메라 뺐어. 취재진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사법부에 이어 언론도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경찰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로 옮기기 힘든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MBC뿐 아니라 방송사 등 대부분의 언론을 표적 삼았습니다. 스스로 자경단이라도 된 듯 자신들이 점거한 법원 주변을 통제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면 중학생 붙잡아서 중국인 아니냐고 치조해가지고 학생 아버지가 항의하기도 했고 지금 이번에 습격 사태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이 51명이에요. 중상자가 7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뭐 앞서서 사실 공수처 수사관 같은 경우는 차량이 부서진 채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 싶기도 한데 뭐 좀 보니까 이번에 이제 현장에서는 공수처가 차량을 막고 이 마포대로 점거하던 시점부터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응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 지적도 좀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경찰력이 좀 동원이 되고 적극적인 진압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초창기에 그냥 만만하게 보이니까 저 사람들의 흥분이 더 과도하게 폭행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언론사 취재진들에게까지도 저런 식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뭐 언론사들이 보도 내용이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또 뭐 진보 진영 여러 가지 집회에 가면은 뭐 TV조선이나 뭐 채널A나 이런 보수 쪽 기자들이 봉변 당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진영과 이념과 지지하는 정당을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재진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저런 식의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지 않으면 저런 일들이 또다시 벌어질 것이고 저렇게 해도 그렇게 나에게 큰 손해가 없겠구나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벌100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큰 대형 사고, 대형 참사에는 그 전조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 1대 29대 300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참사가 나기 전에 29개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 앞서서 300개의 일단 징후들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징후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관저 앞에 지금 집회 그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할 때요. 이미 그때 사람들 검문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게 경향신문이나 몇몇 언론들이 르포 형식으로 했거든요. 네. 지나가는 시민들 붙잡아가지고 야, 너 지금 탄핵 찬성 지금 집회 가는 거 아니야? 뭐 붙잡고 오뎅 던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거기가 이미 약간의 무법천지였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경찰에 너무 방관을 했다. 거기에 이제 그 이 정치인들이 이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이제 땔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백골단이라는 게 이게 이제 김민전 의원은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들이 정치권에서 이들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거. 백골단이 곧 작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국가 공권력의 폭력이었지만은 그들은 작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저 앞에 그들이 백골단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윤석열 체포하러 오면은 자기들이 막겠다는 거죠. 물론 그게 현실이 되진 않았지만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경력이 가서 이제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제 이제 폭발을 한 거다. 쌓여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볍게 봤어요, 사실. 저기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이거는 그들이 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마 책임을 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더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거예요. 네.